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저 박수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미세먼지가 없어서 오는데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저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오는 이런 날인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부쩍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50%에서 70%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발전한 게 작년의 일은 아니거든요.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그런지 우리 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학생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좀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만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대학을 갓 졸업했고 하나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식구들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보수, 진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 강연을 여러 번 해왔는데 보통은 청년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여러분들이 책임질 미래에 지금 제일 핫 이슈가 보수와 진보의 싸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맨날 싸우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오늘 조목조목 저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학에도 없고 어디 가도 방송국에서도 거의 안 하는 강의입니다.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신라가 1000년이 됐습니다. 신라는 1000년을 갔고요. 고려 조선은 각각 500년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하고 나서 70년이 됐는데 과연 이게 500년, 1000년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위기가 많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정치, 이거 맨날 싸우는 거, 경제, 실업자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안 생기고, 안보, 북한에 핵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될지 불안하고, 미국은 철수한다 그러고, 아이고 불안해 죽겠어요. 사회를 보니까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죽여서 생매장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찌르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교육, 이거 열심히 공부하는데 창의성은 없는 애들을 양산돼 가지고 어디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은 전부 교육 잘못 받은 애들 뽑았다고 투들투들하고 국제적인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애들은 잘 못 가고 이런 교육 문제, 돈은 엄청 들어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지는 건 별로 없는 사법, 사법농단 이래서 지금 오늘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새벽에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죠. 청구가 아니라 결정이 내려서 구속이 됐죠. 그 다음에 무슨 손혜원 의원이 부장판사를 불러서 자기 지인의, 자기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의 아들이 성폭행 비슷한 미수에 그치는데 정상적이라면 구속이 돼서 이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의 지인의 아들이라고 징역 깜빵을 안 가고 벌금 돈 있으니까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고 풀려나고 이게 우리나라 사법입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늘 일어나면 아침에 먼저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온도가 몇 도가 중요하지 않아. 미세먼지 오늘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 이게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100년 갈 수 있을까? 500년, 1000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하늘 날아가게 되면 선조들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신라 때 선조님이 우리는 1000년 간데 니들은 뭐 하다가 이렇게 100년밖에 못 갔냐? 이러실 것 같은 위기감. 이게 드는 겁니다. 이거 극복은 여러분들 세대에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세대가 확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 제가 외치는 말이 세대 교체로 정치 교체 좀 해보자.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킹핀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부패하지 않고 권력 특권 행사하지 않으면서 풀어나가는 정치와 행정이 필요한데, 그건 지금 있는 사람들로는 안 되겠더라. 바로 여러분 세대 교체로 정치를 확 바꿔서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으면 위기의 대한민국이 500년, 1000년 신라나 조선같이 가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게 요즘 제 진단입니다. 자, 여러 가지 위기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킹핀인 정치에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갖고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가 보수와 진보 양쪽이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합의하고 협의해서 중도의 길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극단으로 갑니다. 이 극단으로 가는 것을 원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원리주의자. 양극단이 우파도 원리주의로 좌파도 원리주의로 다 가가지고 완전히 부정합니다. 뭐가 누가 정책을 내면 반대당은 무조건 반대야. 이쪽에서 내면 또 마찬가지야. 이걸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경험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상대방 말 속에도 쓸모가 좀 있거든요. 그거를 사서 협의하고 조정하면 중간에 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 같은 데는 연정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메르켈은 장관 16자리 중에 8자리를 떼어주면서도 연정을 하거든요. 자리 나눠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해내는 게 우리나라, 우리 정치. 그게 위기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언론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했더니 매일경제신문에 조사했더니 90%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정말 심각해서 대한민국에 큰 누를 끼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뉴스입니다. 네, 주말을 맞은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 집회는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동영상이 좀 느리네요. 이게 네트워크가 좋지 않네요.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전 의원의 재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부터 사전 집회를 개최한 주최 측은 안 되겠다. 너무 상황이 안 좋네요. 이거 좀 끄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나온 장면이 이게 국회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좋아가지고 참 IT 강국이 맞나? 하여튼 동영상 뉴스에 의하면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가 맞불 집회들을 막 시내에서 벌여가지고 시내가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광장이 있고요. 서울시청 앞에 가면 서울 광장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미국과 호주와 일본을 다녀왔는데 선진국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입니다. 무슨 얘기냐?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입니다. 사진도 찍고 만나는 것도 먹고 가면 뭐 음악하는 사람들 자기 좋아서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사진도 찍고 하는 곳이 도심 광장입니다. 우리나라 도심 광장은 365일 데모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지. 관광이 왜 중요하냐? 이거 뭐 주제는 아닌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 패러다임인데 3차 산업 패러다임으로는 근로자들이 많아야 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건 4차 산업에는 맞지를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나 AI가 생산 인력을 대체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태어나는 게 생산 가능 인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소비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사람이 조금 돈을 안 쓰니까. 그럼 소비 가능 인구를 일자리 안 주면서도 소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관광입니다. 일본이 작년에 3천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3천만 명. 이건 일자리 안 줘도 지 돈 들고 와서 3천 명이 일본 전역에 가서 돈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가능 인구 줄어든 거를 메꾸는 게 관광이고 그게 핵심이 도심의 광장입니다. 광장.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지. 우리나라는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도심 광장은 데모로 점철되어 있는 곳.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맨날 싸운다고 욕을 90%가 하잖아요. 위기다, 위험이다고 인식은 하는데 도대체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뭔지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 이 학생 싹 웃고 있는데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이 학생 진보의 가치는 또 뭐예요? 잘 모르죠. 뭐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뭔지 몰라. 가치가 뭔지 몰라. 진보의 가치는 또 뭔지 몰라. 대한민국은 가장 큰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보수의 가치가 뭔지, 진보의 가치가 뭔지를 기성 정치인은 물론이고 대학 교수들, 언론인들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는 뭐고 진보의 가치는 뭐고 현재 보수와 진보는 어떤 스탠스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걸 공부 안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난 대한민국을 백지장 사회라고 합니다. 백지장 사회. 여러분 백지장이 A4 한 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쳐다보면 깨끗하고 반듯하고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깨끗하고 네모지잖아요. 백지장을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얇아요. 뿌리도 없고 깊이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좋은 제도가 많은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뿌리도 깊이도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좋아하는 주제 하나 찾으면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팍 파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한 군데라도 대한민국이 나아지지, 대충 알고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백지장 사회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백지장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하면 사람이 자꾸 게을러져요. 아까 제가 첫 화면 보여드린 거 기억나죠? 나경원, 조국, 뭐 김난도, 원희룡, 이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 생활할 때도 5개 정도의 독서 모임이 있었고요. 지금은 뭐 1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공직 떠났기 때문에.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하면서 1조, 2조 이렇게 여기 2조 모여 있죠. 이 조가 오늘 한번 얼굴 보고 가는 사람들, 이 기간 사흘 동안 얼굴 보는 사람들로 그쳐서는 안 되고 평생 동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어려울 때는 손잡아주고 손잡았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잘했을 때는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답이에요. 좋은 답입니다. 자, 제가 좀 훌륭한 답이에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태평양 한복판에 혼자 산이 쭉 솟아있으면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이렇게 산이 우뚝 솟아있을 수 있나요? 기껏해야 뭐 1000m, 뭐 2000m 되면 다행이지.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딱 받쳐주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 되고, 그 중에 2번이 K2봉인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하라고 오늘 우리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 있는 거예요. 조별로 모여서 평생 동지로 가면서 공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에베레스트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 물에 휩쓸려 가다 보면 K2나 K3가 되어 있는 거지. 그거 하라고 만드는 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사흘 미팅이 아니라 평생 동지를 오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백지장사의 극복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진보. 진보는 무슨 뜻일까? 진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 씁니다. 정치 세력을 평할 때. 외국은 진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진보라는 단어는 누가 썼느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혹시 들어보셨을 분도 있는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분이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조봉암이라는 분은 그 공산당도 만들었던 분입니다. 해방전국에서. 근데 공산당이 6.25 되면서 이제 없어지고, 공산당에 관여했던 사람들 전부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만든 당이 이제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조봉암 씨가 당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사형에 처합니다. 진보당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용어는 그때 이후로 안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를 잘못 썼다가는 공산당이었던 조봉암 당수랑 한 통속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By the way, 조봉암 씨는 2011년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때 그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됐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잘못 처형됐다 그래서 복권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 당시는 진보당 이꼴 공산당 당수가 처형돼서 공산주의자로 처형됐으니까 그래서 진보라는 용어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썼는데 19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학생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한 시절입니다. 군부 독재 처단하라, 뭐 물러나라, 해서 저희가 뭐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했습니다. 우리 때는 조국 교수 포함해서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소위 좌파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려 그러니까 6.25 때 우리를 침공했던 북한 세력이 좌익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좌파 이라면 너무 공산당 냄새 나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찾아야 되니까 찾아서 다시 부활시킨 단어가 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보는 아주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좋아요. progress, advancement. 그러니까 뭐 역사가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가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발굴해서 진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다른 나라도 그럼 이런 단어를 쓰느냐? 미국 역사에 프로그레시브 이어라고 하는 시기가 있고 그때 프로그레시브 파티라고 하는 당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진보당이 한 번 있었고 곧 없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한 번 치르고 없어졌는데 그때 이후에는 프로그레시브 파티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민주당을 진보당이라 그러면 굉장히 실수하는 거. 그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미국은 보수당인 컨서버티브라는 공화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버럴즈라고 하는 요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요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던 당이죠. 요게 트럼프 대통령 당이고 오바마 힐러리 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소정당으로서의 레디컬 하는 소셜리스트 파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지형으로 보면 컨서버티브, 리버럴, 레디컬 이렇게 구조가 갖춰져 있지 진보라는 단어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는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이 단어 프랑스는 right wing, left w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국민의회는 그전에는 왕정 아닙니까? 의회가 없었지. 처음으로 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국민의회에 온 사람들이 부자, 귀족, 승려, 뭐 큰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룹하고 그냥 노동자, 농민 그룹하고가 다 의회의 대표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자, 귀족, 승려 이분들은 이 오른쪽에 앉은 거야. 2조, 여기 2조라고 했지. 2조가 귀족들인가 보다. 2조는 여기 앉았어. 귀족분들은 여기 앉고 노동자, 농민들은 이쪽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right wing, 오른쪽에 wing이라는 거는 건물의 오른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wing, left w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정치학에서는 기본 단어입니다. right wing party, left wing party.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좌익을 못 쓴다? 6.25 때문에 못 쓰는 거죠. 6.25 때 북한이 우리하고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저희 가족들도 전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좌익을 못 쓰니까 이제 다른 단어를 찾은 게 이제 진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데모하는 우리 교민들이 뭐 리버럴 파티를 상대로 데모를 하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갔더니 이 백악관 앞에서 우리 교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민 일찍 가신 분들은 6.25 공산당 뭐 이런 게 싫어서 데모 간 분들이라 굉장히 극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미국에 사십니다. 중간 정도의 우파가 아니라 완전히 극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Korean Liberal Party 뭐 out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Korean Liberal Party 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왜 오바마 힐러리의 당을 나가라 그러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자 신문을 보시면 한국의 지금 민주당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Korea's Radical Party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념 지형상 정상적으로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신문들은 다 보수 진보로 그냥 쓰고 있는데 마치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의 컨서버티브나 리버럴하고 보수 진보가 우리가 같은 지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다르니까 주장하는 것에 따라 어떤 점이 다른데 좀 있으면 이제 봅니다.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좀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1980년대에 쓰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훨씬 더 오래된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원조 보수는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영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제 보수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왕정에서 의회 정치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자유의 투사였습니다. 왕정을 제한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자유의 투사로 굉장히 수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났죠. 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딱 나니까 이 사람이 자유의 투사였으니까 당연히 프랑스 혁명을 옹호할 거라고 다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저거 안 된다. 프랑스 혁명 저거 엉터리야.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유를 주창했던 프랑스 혁명을 왜 반대했느냐? 왜 반대했느냐? 자기가 보기에 프랑스 혁명은 바스티유 감옥에 있던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귀족, 승려 계급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나라가 완전히 혼동 상태,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니까 물 건너 영국에서 바다 건너 영국에 지켜보니까 너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추상적 이념에 기초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가더라 프랑스 혁명이. 그래서 모든 것을 빈터로 만든 뒤에 그 위에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프랑스 혁명이다. 근데 그러다 보면 원래 가졌던 장점이 어느 나라든지 있는데 프랑스도 있는데 그 장점조차도 잃어버리고 다 허물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대로 됐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그럼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누리는 나라로 바뀌었느냐? 한참 더 고생을 합니다. 그게 자코뱅당의 공포 정치입니다. 좌파 우파 전부 잡아가서 막 죽이는 공포 단두대가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자코뱅 공포 정치에 대한 반동으로 또 일어난 게 뭐냐면 나폴레옹 독재예요. 나폴레옹이 도로 황제가 돼가지고 예전의 왕보다 더 권한이 강한 황권으로 가버린 게 프랑스인 거죠. 즉 에드먼드 버크의 예상대로 자유와 평등을 너무 급진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독재를 맞게 된 게 프랑스 역사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말이 처음에는 잘 안 먹혔는데 뒤에 자코뱅의 공포 정치와 나폴레옹 독재를 경험하면서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컨서버티브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이 사람 보수주의는요. 요약을 하자면 지켜야 되는 게 자유다. 보수는 뭘 지키는 건데 뭘 지키느냐면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제도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선택된 거다. 다듬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제일 그래도 나라에 좋겠다 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꺼번에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는 혼란만 초래한다. 그래서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개혁을 질서 있는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한다. 이게 이제 버크가 주장한 보수주의고 이게 어느 나라든지 보수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착을 시킨 거죠. 이 사람이 보수한다고 하는 거, 뭘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낡은 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변화의 수단을 가져야 된다. 변화의 수단을 가져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가장 절실히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 즉 자유, 이거를 상실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즉 국가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지키기만 하는 게 보수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고치되 점진적으로 천천히 고쳐가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가 있고 국민들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분의 주장이었고 이게 이후에 보수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이 사람 보니까 소위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 있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이해하는 거라는 게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한계를 본인이 인정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여유를 두어야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절대 안 틀려. 나는 무조건 옳아. 이건 신입니다, 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중간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고 나라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07과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07과삼이라는 단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썼던 단어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미투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미투 빼고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들은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정치인이었고 차기 대통령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점쳤었는데 미투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는 07과삼의 역사다. 07과삼이면 잘한 게 7개 있고 못한 게 한 3개쯤 있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그저 과거 역사는 전부 잘못된 거라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뭐 의미가 없죠. 이런 나라에 왜 살아? 헬조선 떠나야지. 이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게 더 많다. 이게 안희정 지사의 얘기입니다. 우리 보수 정권이 이제 계속 집권을 해가지고 한 게 공이라고 안희정 지사가 건국, 그 다음에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3개의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7이 있다. 70%가 있다. 잘못한 게 3개가 있다. 이겁니다. 뭐냐? 자, 건국을 우리가 48년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건국은 48년 체제, 그 다음 63 체제, 87 체제 3가지 체제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옵니다. 건국의 체제는 잘한 게 있다. 안희정 지사 주장에 의하면 뭐 저도 동의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때 채택을 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체제로 갔으면 소련식의 배급체제, 북한식의 배급체제로 갔으면 우리가 이만큼 경제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었을까? 우리가 3만 불 넘었는데 북한 3천 불이거든요. 10배 이상의 경제력 차이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잘한 거라는 거죠. 그때 잘한 거. 그다음에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유상물수, 유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을 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땅 가진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 나머지는 전부 소작농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 농사 지어주고 쌀 약간 받아서 가족들 부양하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 땅, 자경농이 거의 없는 상태가 우리나라였는데 48년에 개혁을 하면서 땅을 싹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땅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된 거야. 이게 6.25 때 우리가 남쪽이 이긴, 남한이 이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켜야 돼. 이래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잘한 거는 뭐냐면 아까 김정자 할머니 보신 것처럼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 돌아가신 할머니도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학교라는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해방되면서 우리 48년 정부체제를 만들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농지개혁, 그다음에 초등중 교육의 보편화. 이게 이제 48년 체제의 공입니다. 잘한 겁니다. 좀 이따 잘못한 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63 체제라고 하는 게 우리 산업화 체제입니다. 63년도 체제입니다. 왜 63 체제로 하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이때부터 제가 63년생입니다. by the way. 제가 태어나던 당시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는데 그때부터 그때 1인당 GDP가 64불입니다. 64불. 지금 작년에 3만 1,000불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어마어마하죠. 64불이면 얼마입니까? 100불이 10만 원, 64불이면 6천, 7천 원. 6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이 1년 소득입니다. 1년 소득.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시절을 겪고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먹던 빵과 우유입니다. 저걸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일주일에 2번 나눠줬는데 왜 나눠주느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냥 나라에서 저렇게 옥수수 빵입니다. 옥수수 빵 한쪽하고 삼각 우유입니다. 비닐에 있는 삼각 우유. 요새 이런 거 안 파나 모르겠는데 파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유는 상하니까 학교에서 먹어요. 빵은 잘 안 상하니까 집으로 가져갑니다. 왜? 굶고 있는 동생 주려고. 그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뭔 얘기 같죠? 여러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십시오. 저 시절 얘기 다 아십니다. 그걸 살아서 그걸 극복하고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온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축구공이 없었습니다. 논에서 노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시골에 살았는데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축구를 하면 고무신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합니다. 맨발로. 논바닥 벼 수확하고 난 논바닥에 조그마한 벼 뿌리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 뛰면 발에 피도 나고 금방 뭐 상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고무신 찢어지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그게 여러분 아버지나 큰아버지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에 살았던 사람은 예외고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경험을 한 기억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저 옥수수빵과 삼각우유 기억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저 때 도시락을 맨날 못 싸우다가 저 이틀 저거 나눠주면 너무 허겁지겁 먹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고대법대 나와서 변호사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기사 있는 차 타고 다니고 잘 살고. 이런 신화가 가능했던 게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정말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못 선택했으면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그 다음이 이제 87년 세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엄청나게 데모들 많이 해서 서울역 앞까지 광화문에서 서울역, 청와대 앞에서 서울역까지 온통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둘러싸여서 데모를 하고 군부 독재 물러가라 데모해서 무너지고 새로 만든 게 지금 헌법입니다. 지금 헌법은 87년에 제정이 된 5공화국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이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뭐냐면 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런 게 있어갖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제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국회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87체제로 돌아가면서 정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뭐냐면 선거를 민주적으로 치러서 민의가 반영된다 이런 뜻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민주화라고 얘기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줄여서 민주화라고 얘기하는데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절차적 민주주의는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건 최장집 교수의 책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새 갑질 많이 보죠. 갑질. 손혜원 의원이 갑질했다. 옛날에 무슨 대한항공이 갑질했다. 중소기업 누가 갑질했다. 양 회장, 양진호 회장 갑질했다. 이런 거 신문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갑질, 체육계에 때리고 이런 거. 이게 우리나라가 절차적인 민주화는 했지만 민주주의가 안 됐다. 사회 일상에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정착해서 여러분 친구들 모두가 동등한 개체로 인식을 하고 존중해 가는 사회.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절차적인 민주주의, 민주화는 했지만 민주주의는 안 된 사회라는 게 매일매일 신문에 나옵니다. 갑질, 인격체로 존중 안 해줘, 반말하고 줘 패고, 빙상계, 보니까 막 때려가지고 멍이 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하고. 이게 남녀 간에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많습니다만 우선 첫 단계가 절차적 민주주의, 즉 민주화니까 그거는 87년 헌법 만들면서 정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없지 않습니까 요새? 그죠? 그 다음에 OECD 가입을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개도국으로 OECD 국가들부터 도움받아서 우리 경제 발전을 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로 바뀐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완전히 망가진 경제를 원조받아서 일으키고 국민소득 3만 불까지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원조국입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수준이 다 같습니다. 영아 사망률, 유아 지원율,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대학 진학률은 뭐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뭐 선진국 지표로는 많이 따라간 게 87년 체제 공입니다. 그런데 과도 있습니다. 과 이런 세 가지 건국, 뭐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과가 있는데 그 과가 30%다. 이렇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과가 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많이 억압이 됐습니다. 뭐 긴급 조치도 있고 잡아가고 뭐 교도소 들어가고 뭐 강제 징집해서 군대도 가고 여러분 뭐 그런 모르죠? 우리 때는 학생 운동하다 잡히면 강제 징집으로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군대 3년을 갔다 오면 동기들이 다 졸업하고 없어요. 뻘쭘하게 와서 학생 운동하기도 그렇고 그냥 졸업하고 나갑니다. 이게 강제 징집입니다. 뭐 그런 거 뭐 많았죠. 무슨 폭력배들 잡아가서 그냥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삼청교육대라고 잡아넣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인권이 완전히 사각지대로 갔던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의 과입니다. 그다음에 그 정부 주도의 개발 독재를 했습니다. 정경유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밀어주면서 정부 자금을 대줘서 기업하게 만들어주고 특권을 줍니다. 특권. 뭐 이런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자동차 이러면 현대만 딱 밀어주는 거지. 다른 놈은 못해. 자동차 현대만 해. 뭐 이런 거. 기름. 그거는 호남 석유 너가 해. 다른 사람은 전부 못해. 그래가지고 호유라고 하는 기업이 석유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죠. 뭐 대기업이 금방 그런 거지. 비행기 대한항공 너만 해. 나머지는 못해. 그거 정부 자금 대줘. 이게 이제 정경유착이에요. 대기업을 이렇게 키운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삥을 뜯는 거지. 정치 자금을 받아가고. 이게 이제 잘못된 민주주의에 한참 거리가 먼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잘못된 게 뭐냐. 또 있습니다. 정쟁이 우심해져. 좌파 우파 맨날 싸우고. 지역 갈등 영남 호남 뭐 맨날 싸우고 표는 호남에서는 대통령 선거하면 90% 영남에서 한 80%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몰빵이죠. 이게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노사 갈등 엄청 심하죠. 맨날 데모하고 빈부격차 심해졌고 이런 이제 과가 또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공도 많았지만 과도 30%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 게 우리나라 역사적인 보수였다. 지금 보수는 뭐냐? 지금 보수하고 진보가 연락이 싸우는데 저는 지금 보수는 가짜 보수, 지금 진보는 가짜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는 보수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의 가치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계파 패권주의, 자기하고 같은 계파에 들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당선되고 좋은 자리 가고 뭐 공기업 사장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이익 집단으로 바뀌었다. 즉 진정한 보수가 아니고 우파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이게 제 진단입니다. 그다음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 올 때는 그래도 나라에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겠다. 도시락은 싸갈 수 있도록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민주화. 투표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도의 나라는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 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배도 좀 부르고 굶지는 않고 하니까 국가적인 목표가 없어지고 자기 이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익 집단화해 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또 반공을 국시라고 그랬었습니다. 나라의 제일 큰 이데올로기가 반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공만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안 돼. 대화도 안 하고 통일은 뭐 할 생각도 없고 적대적으로 대하기만 했던 저희 적대적 대북관 이게 이제 현재 보수들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인데 이게 보수의 이념, 보수의 가치에 맞느냐? 안 맞다는 거지. 그럼 보수의 가치는 뭔데 자꾸 안 맞다 그러냐?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데 보수 가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새길로 빠지면 이 사람은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제3의 길입니다. 이 사람은 좌파인데 좌파에서 좌파 원리주의 극단으로 가면 왼쪽 끝으로 가면 영국이 망한다. 좌파지만 우파가 주장하는 정책 중에 좋은 거는 좀 받아들여서 영국이 가야 합의해서 가야 영국이 살 수 있다는 책을 제3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에서 우파의 정책을 일부 받아들인 거라면 우리나라는 우파에서 좌파의 정책을 일부 받아들이는 노력, 그걸 제가 이름 어디 안 나옵니다. 제가 쓴 제4의 길이라고 하는 칼럼인데 제4의 길을 추구해 가야 된다. 제3의 길, 진보는 제3의 길을 추구하고 보수는 제4의 길을 추구해서 3, 4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그래야 고만 좀 싸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보수는 자유와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기업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진보는 평등과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게 뭐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정신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지고지선한 이데올로기, 생각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 이상 더는 사족이야. 개인이 자유롭고 그런 중에도 크게 차이 안 나게 평등하게 살고 공동체가 유지되어서 개인이 어려울 때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이게 프랑스 혁명이 꿈꿨던 사회고 이게 그 중에 일부를 진짜 보수가 그 중에 일부를 진짜 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우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파 패권주의에 빠져갖고 이런 자유평등 공동체라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지네들 한 번 더 당선되고 지네들 한 번 좋은 자리 가서 월급 많이 받아서 좀 부를 챙기고 뭐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나라가 어디로 간지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좌파는 그럼 잘하고 있냐? 좌파도 진짜 진보는 이런데 이런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런 가치를 빙자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겨야지, 선거 이겨야지 하는 포퓰리즘을 하는 거죠. 돈을 막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수당해서 현금을 나눠주게 되면 사람들이 창의력이 떨어지고 의존적으로 되거든요. 돈을 나눠주는 거는 힘겨운 사람, 어려운 사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싹 나눠주면 그거 받다가 나중에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못 나눠주면 이 사람은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하는 와중에 낙오되는 사람,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를 가야 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해서 돈을 막 나눠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일 경계했던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좌파로 알고 있는 진보로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쓴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유작이 있습니다. 본인이 구술을 했는데 자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책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왔습니다. 이게 유작입니다. 유작을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제3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쓰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후예들은 노무현 대통령 책을 열심히 안 읽어본 것 같다. 좌파 원리주의, 좌파 포퓰리즘으로 빠지고 있지 제3의 길로 가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죠. 그래서 자 정통 보수의 아까 제가 자유와 공동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유와 공동체인데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자유는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있고요. 기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자유를 시장경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밖에서 적이 들어와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 누가 나라를 전복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적과 내적을 이겨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국방과 안보에 대한 강조, 그다음에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게 보수의 가치들이죠. 그다음에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어느 놈만 뭐 잘 살고 대부분이 못 살아. 그러면 공동체 유지 안 되겠죠. 소외계층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다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적 복지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정통 보수죠. 지금 가짜 보수 말고요. 우파 패권주의 말고 정통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국방안보와 법치주의, 그리고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이거 네 개를 가치로 하는 것이 정통 보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자꾸 얘기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정통 보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고 자기 자리, 자기 당선, 자기 돈 더 버는 거 이런 것만 챙기는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죠. 진보도 평등이라고 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주고 낙오된 사람이 공동체에 생기면 그분들을 챙기는 진짜 진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나라에서 걱정하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책 진보의 미래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얇아요.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하고 관련된 또 우리 진보와 보수가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는 생각이 똑같아요. 당당한 대북관입니다. 뭐냐?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 북한을 적대시해야 하는 가짜 우파 이거 아니고요. 북한을 무조건 북한이 달라고 그러면 다 갖다 주는 종북적 대북관도 틀린 겁니다. 적대적 대북관도 틀린 겁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보수 진보는 이 오른쪽 끝과 이 왼쪽 끝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용한 사람들, 우리나라 중심 세력들은 당당한 대북관을 가져야 돼. 이게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입니다. 어떤 대북관이냐? 통일을 추진을 하는데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하면 통일을 해라. 뭐냐?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했는데 자유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부모님도 누구도 동의 못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혼란을 통한 통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서울리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핵폭탄도 있고 무슨 뭐 재래식 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이 한번 박살나면은 이제 우리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6.25하고는 다릅니다. 6.25 소총 들고 뭐 약 수류탄 던지고 하던 전쟁하고 지금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평양은 초토화될 겁니다. 우리 군사력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서울도 초토화됩니다. 이런 혼란은 피한 상태의 통일을 해야 된다.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일, 점진적인 통일을 가야지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전쟁을 하든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도 좋으니 통일하겠다. 이거는 전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한 90%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당한 대북관,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주장하는 대북관은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전쟁 없는 통일을 하는 거, 이거에 동의를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해 주시면은 제가 나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벨 평화상 주자 김정은과 문재인, 뭐 트럼프가 기여하면 트럼프까지 노벨 평화상을 주자 하는 사인을 받으러 다닐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 동창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인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몽골 대통령하고 코스타리카 대통령, 저 하버드 대학 동창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라에. 제가 다니면서 사인 다 받아가지고 노벨 평화상 주자고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전쟁 없는 통일이라는 원칙을 지켜주는 한 제가 그걸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어긋나는 통일을 하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너무 치명적인 상처가 갑니다. 전쟁하면 완전히 망가지고 산업시설 다 붕괴될 거고요. 주식시장 크래시할 거고. 자유 없는 통일? 저는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야지. 북한은 지금 여행이 허가제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여행 가거나 미국 여행 가려면 못 갑니다. 성분 평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1%, 인구 1% 정도만 해외를 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는 다 가지 않습니까? 뭐 일본 가고 미국,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가 호주를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귀국을 했는데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누구 허가 받을 것도 없어요. 너 가고 싶으면 비행기표로 가면 되지. 자유 없는 건 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나는 점이 또 경제정책의 차이가 납니다. 경제정책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소득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A 곡선과 B 곡선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경제학자들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실 거예요. 김상조, 장하성 뭐 등등 이 진보정의 경제학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A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잘 사는 A2가 있고 여기 못 사는 A1이 있습니다. A2한테 세금을 팍 때려가지고 A1을 나눠주면 나라가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진보의 경제 이론입니다. 소위 좌파의 경제 이론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요거를 요 B가 우리 대한민국 그래프라고 생각합시다. B2를 걷어서 B1에 나눠주면 더 잘 살고 평등하게 살 거라고 하는 평등주의 사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B2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때리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간 사람이 3만 800명이었습니다. 3만 800명. 형년에 재작년 그 앞에 쭉 한 10년 동안 몇 명이 이민을 가느냐면 7,000명 내지 8,000명이 이민을 갔습니다. 작년에 4배가 이민을 갔습니다. 간 사람들 이유가 뭐냐? 세금 너무 비싸고 법인세가 올랐으니까 25% 올랐죠. 소득세 너무 많이 내고 사대보험 너무 많이 내고 최저임금 너무 올라서 나는 베트남 찾아갈래. 나는 라오스로 갈래. 뭐 이러고 막 갑니다. 실제로 많이 갔고 삼성전자도 심지어 광화문과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건물을 다 팔았습니다.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수원 사업장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죠. 이게 무슨 염려가 있냐면 우파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걷어서 여기를 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평균 국민소득이거든요. 평균이 더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B2에 있던 사람 요 정도 살다가 A2로 떨어져 살고 B1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 곡선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더 떨어진 상태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B2에 텍싱을 해서 B1에 나눠주는 거는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이게 이제 보수와 좌파와 우파의 경제 정책의 차이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앵거스 디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의 얘기입니다. 앵거스 디튼의 책 제목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앵거스 디튼 처음 나옵니다. 그 사람 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B가 A로 이동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제3의 길 또는 제4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B2에서 텍싱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천천히 해서 B1에 나눠주는데 B1에 그냥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산적 복지, 즉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면 이 C1과 C2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평등한 사회거든요. 근데 평균 국민소득은 더 올라간 거죠. 요 B의 곡선이나 A의 직선보다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죠. 이게 제3의 길이고 제4의 길의 경제정책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강의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제가 아주대학 교수인데 아주대학에 와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요. 헌법 제1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안 읽어보신 분 많죠? 헌법 1조는 외웁시다. 적어도 헌법 1조는 알아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외웠죠? 따라 해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시작. 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1조 1항은 알아야지.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요 민주에 대한 부분은 헌법책에 한 100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근데 공화국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이상하죠?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그럼 공화국이 뭔데? 공화국이 뭐예요? 배운 적 있어요? 나도 안 배웠어요. 나 서울법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법학을 헌법을 했는데 공화국은 배운 적이 없어. 한국에서는. 자, 공화국이 뭔지 저는 공화국의 정신, 공화주의로 돌아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화주의의 4요소가 있습니다. 공화주의는 자유, 법치,
그다음에 시민의식과 공공선입니다. 시민의식 좀 어렵죠. 어려운데 공화주의하고 다원주의를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금방 이해가 갑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 이익 집단들이 막 싸우는 다원주의가 우리나라예요. 막 이익 집단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나중에 막 싸우다가 투표를 붙이는 거야. 어느 당이 이겼어. 그럼 그쪽으로 확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원주의로 생각하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학 배우면 다원주의가 민주주의 이상형인 것처럼 배우는 잘못된 교재를 배우는 정치학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공화주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집단 이익이 충돌하는데. 그렇지. 민주주의라는 게 집단 이익이 충돌하면 싸우다가 설득이 안 되면 투표 붙여갖고 이긴 놈 마음대로 가는 거지. 한 표가 많아도 이긴 놈 마음대로 가자. 이게 이제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기초가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운영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공익이 있습니다. 공공의 선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밤을 새든 날을 새든 토론을 해서 공공선이 무엇인지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공공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살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가 자기 개인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스스로 양보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주장을 목청 끝까지 막 질러대고 에이 모르겠다 끝까지 가자 죽자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일로 가야 되니까 내가 10개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한 7개만 내가 가져가자. 내가 양보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 공공선에 대한 합의, 성찰. 그래서 공공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이익을 양보하는 거. 이게 공화주의입니다. 이 공화주의를 대한민국에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다원주의만 배우니까 전부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끝까지. 저 교통사고 나잖아요. 일단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래서 싸운다고. 찬찬히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하니까 찬찬히 누구 잘못인지 보면서 불러서 따지면 되지. 목소리 센 놈이 이긴다고 싸우는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공화주의, 헌법 1조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 전달하는데 누가 한 얘기냐면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나올 때 얘기한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공화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화주의로. 이게 이 중간 역할을 제일 잘한, 지금 좀 얻어터지고 있긴 하지만 마크롱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노란조끼 시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마크롱의 정책을 가만히 보면 제4의 길, 즉 이 사람이 원래 보수 쪽 출신인데 진보 쪽 주장들을 많이 우파와 좌파를 섞은 제4의 길을 본인이 제4의 길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습니다. 제4의 길은 제가 쓰는 단어고요. 마크롱이 제4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책 한번 볼까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파의 정책인 친시장 정책을 써서 법인세를 대폭 깎았죠. 기업들이 좋아하겠죠. 프랑스로 막 회사를 옮깁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많으면 다 세금이잖아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서 그때 저하고 대판했습니다. 제가 81만 명을 공공부문에 더 뽑으면 세금은 얼마나 더 걷어야 되느냐. 1년에 81조를 더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해서 제가 대선 캠프에 글도 보내고 유승민, 안철수한테 글도 보내서 TV 토론에서 이거는 막아달라고 보내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TV 토론에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80만 번 문제가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백지장 사회예요. 본격적인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질문하고 대충 답변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81만 명을 뽑고 있죠. 작년에 17만 명 뽑았습니다. 4년 동안 81만 명 뽑겠다는 거죠. 전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마크롱은 12만 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란조끼 시위 지금 하고 있죠. 공공부문 지출 74조 원이나 줄였습니다. 이거는 우파 정책이죠. 친시장 경제성장 정책을 펴면서
또 사회안전망도 강화하는 겁니다. 실업수당을 자영업자는 안 받던 거를 자영업자도 문 닫으면 실업수당을 주겠다. 왜? 이 돈 줄인 게 있으니까. 공무원들 줄였으니까 이 돈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겠다. 문 닫고 나면 네가 알아서 다음 뭐 커피점 하다가 빵집을 하든지 뭐 가게를 하든지 편의점을 하든지 하라고 맡겨놨던 게 프랑스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 그만둔 사람 있으면 정부에서 다음 일자리 나올 자리에 대한 교육을 정부 돈으로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사회보장 비용도 면제해주고 하위 80%에 대해서는 이 주민세, 거주세라고 프랑스에 부르는데 주민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안 내도 좋다. 가난하다.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이거 보면 완전히 우파 정책이야. 이거 보면 완전 좌파 정책이야. 제 말씀이 우파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좌파 정책을 써서 나라가 중간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싸우는 정치인들은 이 오른쪽 끝, 왼쪽 끝에서 싸우고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좀 나서가지고 끝에서 싸우지 않고 우파 정책과 좌파 정책을 좋아한 그게 제3의 길이든 제4의 길이든 끌고 가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500년, 1000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재취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복지 전부 없애더라도 이거 내야 된다. 그 일하던 사람이 잘리잖아요. 잘리면은 기술이 쭉쭉 발전하니까 자기가 일하던 데서 이제 기술이 쓸모없는 기술이 되면 실업이 돼요. 실업이 되면 옛날엔 자기가 각자 도생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플렉스 시큐리티 모델이라는 건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라고 하는 겁니다. 실업자가 나오면 정부가 예측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2년 동안 교육받고 나면 또는 1년 동안 교육받고 나면 취업할 만한 자리가 어디가 지금 비어 있을까 보는 거죠. 그 이 사람을 그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너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니? 요거 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부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재교육을. 그동안에 원래 받던 돈에 덴마크 때는 80%의 돈을 줍니다. 원래 받던 월급에 실업되기 전에 받던 월급에 80%를 주고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1년 뒤에는 다시 취업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취업하면 나라가 이제 돈 더 안 들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1년 교육인데 6개월 만에 기술을 깨우쳐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해. 그럼 6개월 더 안 주잖아요? 이 6개월 안 주는 돈의 절반을 이 사람한테 줍니다. 넌 열심히 해서 취업했으니까 나라 돈 전략해줬어. 반은 나라가 먹고 반은 네가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생산적 복지 이게 시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 이게 덴마크가 하고 있는 플렉스 시큐리티 모델인데 프랑스가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마크롱은 우파 정책과 좌파 정책을 섞어서 프랑스를 되살리겠다고 나온 거죠. 대한민국 좀 살리자. 좌파 우파 이념에 빠져서 극단적인 주장 좀 그만하고 마크롱 좀 본받아갖고 좌파 정책에 좋은 거, 우파 정책에 좋은 거 섞어서 대한민국 한번 이끌어 가보자. 지금 사람들 안 된다. 여러분이 나서야 된다. 여러분 때 세대 교체를 하고 세대 교체한 사람들이 정치를 확 바꿔줘야 대한민국이 500년, 1000년 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뭐 제 이 정책은 또 넘어가고. 자, 제4의 길. 저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좌파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여서 또는 대북관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정책, 복지정책, 대북관 모두 제4의 길로 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3의 길도 좋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대한민국 공동체가 깨지지 않은 복지정책을 생산적 복지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그래야 우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 줄이면 우아한입니다. 우아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발 이쪽에 힘을 모으고 관심 갖고 너무 극단적인 우파, 극단적인 좌파 보면 일단 의심의 눈으로 보시고 제3의 길과 제4의 길이 박수영 교수한테 들으니까 있다고 하더라. 그 중도적인 나라 살리는 길로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의를 마지막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인데요.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고 하는 기사였는데 역사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왜 한꺼번에 다 넘어갔을까? 원래 하나씩 넘어가게 돼 있는데 알 수 없네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 상식을 테스트하는 건데 슬라이드가 하나씩 나와야 돼. 다 나와버렸다. 서기 1000년에는요 바그다드가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아시죠? 제가 가봤는데요 요새는 없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안 나옵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00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곳입니다. 바그다드가. 여러분 나르는 양탄자, 열려라 참깨 뭐 다 알죠? 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서기 1000년에 세계 최고의 문명이. 1300년에는 다두라고 하는 도시가 징기스칸의 수도입니다. 지금 북경의 외곽이라고 하는데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다두가 세계의 모든 문물이 다 모이는 훌륭한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300년이 지납니다. 여기 1000년에서 1300년까지 그죠? 세계 최고의 문명이 300년 가고 여기 넘어옵니다. 요거 이제 다두 얼마 안 가고 1500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입니다. 지금 터키죠.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시위 있고요. 에르도안이 와가지고 완전히 전제 정치하고 있고 자유가 없고 비행장에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비행장에서 폭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치안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전제 정치하고 있고 아주 이슬람 신정 정치로 돌아갔죠. 에르도안이 아주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600년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혹시 스페인 가보신 분 있으세요? 스페인? 저기 몇 분 있네. 어이구, 예, 여러분 있네.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스페인이 세계 무역을 장악을 해서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바르셀로나이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면 베르사유입니다. 프랑스 파리 옆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유리의 성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곳.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 하나하나 사실은 이 슬라이드로 제가 1시간 강의합니다. 세계 역사 강의할 때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도 받아야 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인데 1900년대에는 팍스 브리타니카 아시죠? 대영 제국의 해는 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런던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뉴욕입니다. 뉴욕. 팍스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사람들은 뉴델리나 샹하이, 인도나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 세계 문명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걸 보라는 거죠. 300년, 20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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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자,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이라 하더라도 1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없더라. 100년 이상. 미국도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렇게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저 지구상에 깃발을 꽂을 나라는 어디가 될 것이냐. 학자들은 다음은 상해나 뉴델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디가 될 것이냐.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오픈 퀘스천,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지금 알 수가 없죠. 미래를 끌어가는 세대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지도를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2100년은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2200년에는 대한민국이, 서울이 이 지도상에 깃발을 한번 꽂고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기회가 한 번은 왔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한 번도 세계 가장 잘 사는 문화 문명 국가 된 적 없는데 한 번 좀 그런 시절이 한 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오픈 퀘스천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두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 이제 사라지겠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됐을 때 어떤 디딤돌을 놨고 어떤 건물을 쌓아 올리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만드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도상에 깃발을 꽂는 날도 있고 영원히 꽂지 못하는 미래를 맞게 되는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2시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다 잊어버린 이 지도 하나는 마음에 들고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을 때에 세계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